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책수석 부대표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국민의 삶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대한민국 국회를 정부 여당의 통법으로 전락시키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패스트트랙 안건을 최장 331에서 90일로 단축시키는 국회법을 단 4일 만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역할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을 보호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도 다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2.5%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산업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실적과 증권 거래가 늘면서 올 4월까지 거친 국세도 지난해보다 21조 9천억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법인세가 늘고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 거래소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 국가는 넉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살림살이는 과연 나아졌습니까? 정부가 자랑하는 수출액과 세수 증가가 우리 국민의 장바구니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소상공인의 경영 상태 나아졌습니까? 나라 국간이 늘었다고 청년 일자리 늘어났습니까? 내 집 마련에 희망이 생겼습니까? 주식, 증권 거래가 늘어 개미 투자자인 국민의 수익도 늘어났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들의 실제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오릅니다. 평범한 국민은 오늘도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다시 내려놓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주가 지수가 오른 것을 성과처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국민의 재산을 건전하게 키우는 투자시장이 아니라 빚을 내서 한탕을 노리는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당 복귀는 지능순이란 말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8일 아직 저평가되었다. 주가이익의 상승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1일 후인 올해 6월 19일에는 내가 조심스러워 주가 얘기 안 하고 있다.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할 말입니다. 6월 9일에는 코스피 종가가 9,050이고 6월 8일에 저평가됐다고 했을 때는 7,484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 매일매일 주가 확인하는 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입니다. 그걸 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6.3 지방선거 앞두고 전재수 당시 부산시장 후보는 주식 오르니 국힘 지지자도 이재명 지지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9일에 정청래 민주당 당시 당대표는 주식 올라서니 1번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주식 내렸으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왜 그렇게 낮으냐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6일에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주가 올라 연금고가 늦춰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6월 8일에는 그게 마치 현실화된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모든 국민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발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어떻게 확대됐습니까? 기존에 14.9%인 게 20.8%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리밸런싱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7월부터 리밸런싱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국정 책임자로서 해야 할 자세입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면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주가 지수가 오른 것을 성과처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국민의 재산을 건전하게 키우는 투자시장이 아니라 빚을 내서 한탕을 노리는 도박판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가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빚을 내서 투자하게 만들더니 시장이 폭락하자 개인의 선택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주거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은 집값, 전셋값, 월세가 동반 폭등하는 트리플 폭등에 신음하는 반면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규제만 늘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시즌2 그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규제를 낮추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 마음이 돌았을 때는 그랬다가 이제 와서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바뀌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SNS에 여러 한탄 섞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픈 현실이죠. 사자니 취득세,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축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값 급등세,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저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고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께 신뢰와 희망, 예측 가능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월급을 모아 집을 사겠다는 평범한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포항여고 1학년 때 버스비가 없어서 부산으로 와서 공장에 다녔습니다. 3교대 방직 공장에 다녔죠. 그리고 그때 가장 힘든 게 야간이었습니다. 밤 10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6시까지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방직 공장에는 실타래가 돌아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 졸다가 이마가 갈릴 수도 있고 팔이 갈릴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는 제 꿈도 다 사라지겠다 싶어서 1년 지나서 도망 나오다시피 해서 봉제 공장에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낮에 일한다. 9 to 6인데 한 8시 반쯤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참 살기가 힘들죠. 뭐 하나 그때도 월세를 전전했고 단 한 번도 저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 전봇대에 방 한 칸, 부엌 한 칸 이 붙여진 거 그것 보고 제가 집을 얻으러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20대 중반 어느 날 비 오는 날 좀 고층 건물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니 불빛이 너무나 반짝이는데 집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나는 언제쯤 저런 집 하나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너무나 먼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고 돈 3천만 원 모아서 29에 대학도 갔고 출국하고 공부했고 사법시험도 합격해 봤습니다. 사법시험 공부할 때 2차 공부할 때 제가 2002년이었습니다. 신림구동에서 그때도 원룸에서 살 때 어느 날 문득 나도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한 게 신림구동에 있는 은행에 가서 청약총장을 만들었습니다. 최하 불이백이 2만 원입니다. 최하 불이백만 채우고 1년 6개월 2년 지나고 남은 금액 채우면 1순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 계획대로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0만 원을 채우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정말 살고 싶은 곳에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2005년에 변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 바다가 있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주도 우도 해녀 출신입니다. 그래서 포항 구룡포에서 해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숨비 소리를 듣고 자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엄마의 품 같습니다. 그래서 꼭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다니다가 부산에서 정말 좋은 곳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꼭 나는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그때는 꿈 같은 일이었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다행히 2008년에 무주택 기간이 길고 그 덕분에 청약 가점제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애 첫 주택을 그렇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리고 그때는 중도금이 무이자 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납부할 수 있었죠. 근데 과연 지금 1969년생 김미애가 아니라 2000년생 1990년생 김미애가 과연 그렇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저는 꿈꾸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계획대로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살 때도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모을 수 있었고 집도 살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 미래 세대들 꿈을 펼칠 수 있습니까? 계획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미안합니다. 우리가 청년들, 미래 세대들의 꿈의 사다리,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이거 되돌려 놔야 됩니다. 사다리 다시 복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사명감 가지고 저는 여기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지켜지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잘 나가는 우리 자식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엄마가 어떤 사람이든 그 엄마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계시는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어떤 아이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다면 다시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도록 만들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필리버스터하는 이 법, 국회법 85조에 이 국회법 이것이 오늘 꼭 통과시켜야만 되는 법입니까? 이것이 꼭 일 못해서 이 법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법입니까? 이것이 민생 입법입니까? 이런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동성이 너무나 큰 대한민국 주식 집을 살 수 없는 이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때 아닙니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집중해야 할 집권 세력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 아니었습니까? 뭘 준비하셨습니까? 의료개혁 원하는 대로 법 통과 안 된 거 있습니까? 개혁됐습니까? 연금개혁 개혁이 무슨 한 번 하고 끝납니까? 끊임없이 해야죠. 미래 세대들과 약속한 것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방탄과 정쟁에 국정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환율, 고물가, 주거 불안 앞에서 국민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를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수기 방탄입법 공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년간 변호사로 했습니다. 제게는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아대를 나온 제게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여러분이 검찰 개혁하겠다고 외치면서 허구날 외친 게 뭡니까? 정치 검찰을 없애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번도 변호사하면서 정치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변호사 출신 의원님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변호사 하실 때 정말 정치 검사 얼마나 만났습니까? 저는 10여 년 동안 800여 건의 국선 변호를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도 도왔고 진술 조력인이라는 이름을 도왔고 보호소년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보호소년들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고 하는 그 소년들 연령만 낮추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년들의 성향을 교정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저는 고군분투하면서 소년원 소년분리심사원에 200여 차례 들락을 그랬습니다. 그런 사건 200여 건 형사 피고인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사건 그래서 800여 건을 해봤습니다. 그때 정치검사 안 만났습니다. 형사부죠. 최근에도 우리가 광주에서 제가 마음이 아픈데 그 장용기 사건을 보면서 저도 딸을 키우고 조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건이죠.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도 제 조카가 지금 수능 재수를 하고 있어요. 밤늦게 집에 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 희생당한 우리 고등학생도 공부하고 늦게 여느 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처참하게 하늘로 떠나는 마지막 날인지 그날 아침에 부모님은 알았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실체적 진실을 국가가 제대로 파헤쳐줄 것이다. 그걸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단순살인죄로 송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순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따라서 징역 5년 이상이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버지가 경찰 간부입니다.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입니다. 그 안에서 국가를 신뢰한 피해자
유족들은 국가를 신뢰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큰 배신을 당한 거죠. 핵심적인 증거를 인멸해버렸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하나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손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 찬성 버튼을 누르셨잖아요. 그대로 시행될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도 만나고 그 당시에 수사 검사가 지금 변호사인데 변호사도 만나봤습니다. 그때도 어떻겠습니까? 단순 돌려치기 사건이 아니었죠. 항소심에 이르러서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가능할까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SNS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대학 교수님들 SNS를 한번 보세요. 절개하는 거 여러분 안 보입니까? 저는 매일매일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런 걸 안 보시죠? 저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말을 우리 지역에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폐차해야 될 차량을 불법 주차해버렸고 그게 깨진 유리창 안에 쓰레기 더미가 되었고 이것을 학교에서 저한테 좀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갈 때 깨진 유리창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신속한 개선을 요구했는데 제가 오늘도 보니까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확인이 안 되는데. 저는 변호사 시절에 피고인들도 많이 변호했잖아요. 국선 사건으로. 필요적 변호인이,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지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흉악범들은 국선 변호도 활용하지 않습니다. 친족간 강간이나 끔찍한 살인이나 이런 것. 근데 사건을 진행해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법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도 있었고, 처음에 국민참여재판을 제가 국선 변호를 하면서 한 3건 정도를 했습니다. 강도, 강간, 살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하면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제가 악한 도구로 쓰여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늘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되 혹시나 거짓말을 해서 제가 이용당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만들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 다른 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듣습니다. 들어봅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게 더 나은 방향인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주된 지지층도 반대했잖아요. 국민들 다수도 반대하고 민변을 포함한 변호사 단체도 반대하고 또 어제도 대학 교수 60여 분이 반대 성명도 내고 여성계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것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밀어붙입니까? 그 다음 일어날 혼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올 10월 2일부터 중수청, 공소청 체계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죠. 대한민국 안녕할까요? 세계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과연 안녕할까요? 치안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말한 정치, 검찰의 폐단이 있었죠. 그것만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개시권 없잖아요. 없앴잖아요. 인지수사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안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 정의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저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해서 무리하게 없앴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 관심이 모두 보안수사권 존폐 여부에 집중되어 있을 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 도박의 밑장 빼기와 같은 입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 금융권에 악습이 있었습니다. 기업에 대출을 하면서 끼워 팔기를 했었죠. 금융상품을. 근데 그것에 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건 건절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법도 끼워 팔기처럼 하나? 왜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법사위 심사하면서 갑자기 끼워 넣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일부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법안도 발의하셨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우려를 해서 반대를 하셨고, 또 최근에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할 이유가 없죠. 국민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제대로 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해서 거기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해버렸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 달 전쯤부터 법무부 장관도 반대하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드시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 이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꾸치기 한 건가? 이걸로 그냥 거래한 건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혼자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보안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제2요구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잘못된 수사와 부실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평범한 국민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손에 이제 다 달려 있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마음껏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의견서를 계속 잘 써내겠죠. 이 범죄자가 죄가 없다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주장하면서 국내 사례, 해외 사례, 해외 입법례까지 전부 다 붙여서 의견서를 내면 경찰이 그거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제대로 수사하기가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러면 사건 처리는 아무리 사건 처리 기한을 둔다 한들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현실에서 지금도 수백 건이 쌓여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저는 지금도 민원을 받습니다. 지역에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들여다보니 경찰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부, 경찰, 검사들 정말 고생하거든요. 사건이 밀려가지고 쌓아놓고 고생합니다. 그분들 잘못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처리안 낼 수가 없습니다. 법만 만든다고 현장이 돌아갑니까? 현장을 작동하게 하고 법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현장을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럼 앞으로 또 뭐 할까요? 경찰관 엄청나게 또 늘려야 됩니까? 그러니 유전무죄, 유권무죄, 무전유죄, 무권유죄 이런 말이 이제 그냥 국민들 입에 평범하게 회자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수사와 부실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은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가 만나왔던 돈 없고 힘없는 피해자는 수사 결과가 잘못돼도 다시 살펴달라고 호소할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든 피의자를 지원하든 활동하는 분들은 불송치 사건도 정권 송치를 해야 된다. 피해자의 억울함이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원래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또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 신청을 해야지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국가의 의무인데 국민들이 왜 세금 내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니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는 그 신뢰죠. 그런데 국민이 신체에 상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어도 재산권이 침해돼도 국가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또 불송치하면은 여전히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런 나라를 왜 만듭니까? 2012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범죄 피해자 진술 조력인 제도가 생겼습니다. 2012년부터. 그 전에는 피해자를 조력하는 국선 제도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당연한 국가의 책무거든요. 국가가 당연히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 안 해도 피해자 편에서 당연히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중에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신 분들이 왕왕 계셨습니다. 변호사님, 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법정에서 자기 말 저렇게 하는데 저는 왜 똑같이 법정에서 똑같이 저도 그렇게 싸우고 싶은데 저에게는 왜 기회를 안 줍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의 편은 경찰과 검사인 국가입니다. 국가가 당연히 선생님 편 들어서 형사법정에서는 검사가 선생님 편에서 저 피고인과 싸웁니다. 그게 민사와 차이입니다. 물론 피고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증인으로 나가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인정하면서 약간씩 다른 주장을 할 때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왜 그 틀을 바꾸려고 합니까? 검사가 이 기록만 보고 불기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했다는데 보안수사 요구랑 직접 궁금한 거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고 피해자로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얼마나 잘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지만 지역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 민원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3주 전에도 골목길에 주민이 저를 보더니 전선이 너무 쳐져가지고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중선 정비를 완료했다는데 왜 우리 집 앞은 이렇게 쳐져서 짐 들고 계단으로 올라도 못 갈 걸리게 해놨다고. 이거 좀 고쳐달랍니다. 그럼 제가 내일 아니라고 구의원한테 시키겠습니다. 구청에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그 단계를 생각하고 한전에 연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민원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단계를 거쳐야지 꼭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죠. 어느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에 부합하겠습니까? 반면에 권력자는 수사 과정에 문제를 내세워 공소 자체를 취소하려는 특검법을 시도하기도 하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국민 일반을 위한 서민 약자들은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2026년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사법개혁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이러한 쟁점 법안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의 절차까지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따로 떨어진 법안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뒤에서는 그 법을 앞으로도 권력자에게 유리할 법, 그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법안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확인하는 장소로, 본회의는 손을 드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국회 거수기법, 통법부 국회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고 앞으로는 더 빨리 손을 드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입니다. 오늘 처리하는 형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입니까? 우리 국민들 이 법들 반대합니다. 이런 일은 제발 하지 말라는 게 국민들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너무 법을 많이 발의합니다. 너무 많이 통과시켜서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가장 맥 빠질 때가 자구 수정 하나 이런 걸 통째로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통과시켜야 될 때 진짜 일하는 국회는 민생 입법을 해야 되고 보안수사권 존치를 해야 되고 오히려 불송치 사건도 정권 송치하는 법을 만드는 것 그것이 평범한 서민 일반 국민들을 위한 일하는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고 도피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일하는 국회일 뿐입니다. 2012년 5월 25일
18대 국회 마지막 무렵에 국회법 제85조의 2를 신설해서 안건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지금과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그때 국민의힘 전신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보다 2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165석, 민주통합당이 81석일 때입니다.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국민의힘 전신이 다수당일 때 165석, 민주당 정신이 그 절반도 안 되는 81석일 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민주당이라면 절대 만들지 않았을 법이죠. 왜 만듭니까? 국회 선진화법 없어야 되는데. 그럼 오늘같이 제가 여기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없었는데요.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거 우리 선배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동물국회라는 비판에 이제 대한민국 국회도 진짜 일하는 국회, 선진적인 국회로 만들어 보자고 국회 선진화법을 국민의힘 전신이 압도적인 다수일 때 이 법을 야당과 협치해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민주당 81석, 국민의힘 165석이었습니다. 바보짓이었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만든 게 바보짓이었습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입법 취지대로 국회가, 그래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그대로 운영할 줄 알았겠죠. 국회 선진화법은 어느 하나의 제도만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안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는 입법 교착을 해소하기 위해 안건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최대 330일의 심사 기간을 두어서 대화와 협상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소수당이 본회의에서 국민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보장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몸싸움으로 의사를 관철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충돌을 막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때 국회의 모습은 제가 과거를 돌아가 보니까 이 의장님도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장석으로 몸을 날리며 저지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최루탄을 던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국민의힘 전신에서 이 법을 안 만들었다면 민주당이면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저런 장면, 세계 10대 경제대국,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국회가 동물국회로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했겠죠. 우리 선배들은 그런 국회를 종식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협상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 여러분, 그 당시에 국회의원 선배님 안 계십니까? 천년만년 여당, 다수당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천년만년 한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몸싸움 방지 규정은 서로 떨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입법 교착은 해소하되 소수당의 의견을 보장하고 물리적 충돌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설계한 하나의 균형 체계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지정일부터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가 최대 180일 동안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최대 90일을 보장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에도 최대 60일의 조정기간을 둡니다. 아시다시피 신속 처리 안건은 상당한 이견이 있는 법들이겠죠. 민생을 위한 법 중에서도 국민들 이해관계가 여러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법들은 여야 합의 처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그만큼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그런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법안의 영향을 검토하고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각 단계마다 합의의 가능성을 찾도록 만든 헌정적 완충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줄여버렸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사고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축소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 주어지던 60일의 조정기간을 아예 삭제해버렸고 부의된 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도록 합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시간은 3분의 1로 토막내고 법사위의 심사 시간도 3분의 1로 줄이고 본회의 직전에 마지막 협상 기간마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약화하고 위원장의 의사 정리권과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결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제도 변경입니다. 우리 국회법 제49조는 위원장의 직무 규정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에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뭐가 아쉬워서 이것까지 손을 댑니까?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그리고 5월에 국회 관습법인 제1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줬는데 그것마저 뺏어갔는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330일이 최장 기간이지만 사실상 마음대로 하잖아요. 4일 만에 이 국회법도 4일 만에 여기 왔습니다. 월요일날 전체회의 상정, 화요일날 소위 법안심사 소위, 수요일날 전체회의 의결, 목요일 어제 법사위 의결, 오늘 본회의입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국회 선진화법으로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어렵게 마련한 동물국회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선진국회로 나아가라고 만든 이 제도마저 이렇게 행화시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7개 상임위원장을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민주당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겨냥한 개정안입니다. 그것 말고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즉시 상정하지 않고 법안의 문제점을 따지고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는 야당 위원장이 걸림돌이 된 겁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니 패스트트랙, 이것을 슬로우트랙이라는 교묘한 말장난을 앞세워서 개정. 이거는 슬로우트랙이 아닙니다. 지금도 180일이 그 안에 상임위를 처리하라는 기간이지 30일 만에 처리할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처리하라는 것이지 10일 만에도 협치하면 가능하고 본회의 부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330일 동안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정 기한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장 처리할 기한이 그렇고 그 기한 내에 처리 안 하면은 간주하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죠. 이 규정의 의미죠.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조정하고 쟁점을 협상할 수 있는 시간 그것마저 없애려는 겁니다. 상임위원장이 안건을 조정하고 심사 일정을 관리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권한입니다. 위원장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지 다수당이 제거해도 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리고 여러 직역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각 직역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안에서는 입법 공청회도 합니다. 상임위에서 안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각 직역별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돌하는 이해관계,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야가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거는 걸러내고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수정안이나 대안을 만들어내는 곳 그게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제도를 밀어붙인다는 것은 전문성과 계속성을 가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몰각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패트에 태운 법안들을 보세요. 상임위 심사했습니까? 신속 안건 처리 제도 이 기한을
3배 이상 축소시키는 이 개정안은 이러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후퇴시킵니다. 위원회가 법안을 충분히 심사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위원장이 합의를 시도하고 또 여야 간사 간에 끊임없이 합의를 시도합니다. 소위원회가 아니어도 밖에서도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만듭니다. 이제는 그렇게 수정안과 대안을 만들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보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한 처리 시간표가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되는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정한 결론에 찬성표를 던지는 거수기가 될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만들고 민주당 지도부가 처리 시한을 정하고 상임위원회는 통과 의뢰만 거친 뒤 본회의가 이를 추인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은 양심이 있고 소신이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까지 통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더 이상 입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와 집권당이 만든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통법부입니다.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안전장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제도부터 시행하면 우리 국민은 얼마나 혼란을 갖게 되고 얼마나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고 도탄에 빠지는지, 그러고 나서 정부는 이런저런 규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수습해야 합니다. 불과 1년여 지난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여서 혼란을 초래한 경험을 하고도 법까지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 상품은 당초에는 선거 전에 출시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검토를 해서 3분기에 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 밀어붙였습니다. 금감원장이 뭐라 했습니까? 들어 누워서라도 말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무책임한 국민들 염장 지르는 소리입니까?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사전에 그런 혼란을 예상하고 막아야죠. 그때도 세계에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고 무리하게 그걸 속도전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출시해서 대한민국 정시를 이렇게 세계 유례 없는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전락시킨 것 아닙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이런 비판을 하면서도 걱정되는 건 해외 투자자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 걱정이 들기 때문에 제발 잘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제발 책임감 가지고 잘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 삶이 나아지니까요. 근데 제가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할 때는 한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하게 만든 법률은 잘못된 행정과 국민 피해, 소송과 사회적 갈등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주고 야당 상임위원장의 권한부터 빼앗으려 할 게 아니라 설득하고 협상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이고 그것이 국회가 진짜 일하는 방식입니다. 반대 의견을 듣지 않고 소수당의 시간을 빼앗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절차와 규칙까지 바꾸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힘에 의한 의회 폭력이며 의회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